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재미있는 디지털 색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술사조와 디자인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조들 나오고 있죠. 학습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부분 필요한 부분, 일단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색채가 의미를 지녔던 그런 시대 예술사조를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술사조와 색채, 그리고 디자인, 근대 디자인사에 이어서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시 살펴볼까요? 1교시에는 한국의 전통색, 색채사상, 그리고 생활 속의 색채 활용, 그래서 오방색, 오순색, 또 사이사이 들어가는 오간색, 이런 여러 가지 색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대 전의 예술사조에 대해서 원시미술, 고대미술, 중세미술, 르네상스, 바로코, 로코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 이후죠. 디자인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에서는 곡선적 아르누보와 직선적 아르누보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직선적 아르누보 분리파가 있었습니다. 비엔나 공방 생각나시죠? 그리고 독일 공장연맹, 미래파, 신조형주의, 데스틸이죠. 절대주의,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아르데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 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들이 있죠. 데스틸 누구가 떠오르나요? 네, 몬드리안 떠오르죠. 몬드리안이 사용한 색깔, 네, 빨, 노, 파 세 가지 담은색 떠오르고요. 또 무채색, 백색, 흑색과 회색 이렇게 무채색을 사무색과 함께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을 위주로 장식을 없애고 아주 심플한 형태를 추구했던 그런 것들, 모던 디자인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화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모던 디자인을 다른 말로 모노크롬 모더니즘이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노크롬 모더니즘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식이 사라지고 기능 위주로 대상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색상도 마찬가지로 장식적인 요소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무채색, 모노크롬 계통을 많이 활용하게 됐다. 그런 사조가 또 예술에도 반영돼서 예술 작품에도 무채색, 흑백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또 모노크롬 모더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디자인 사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이 작품은 아방가르드하다. 혹은 이 디자인은 아방가르드한데,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아방가르드. 이 말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군대에서도 맨 앞에 서서 가는 선발대를 일컫는 불어라고 합니다. A 빼고 만가르드라고 되어 있죠. 만가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죠. 맨 앞에, 군대 맨 앞에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예술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예술 경향 혹은 그 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20세기 초에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고전주의에 대항해서, 거기에 대한 반향이죠. 이런 반향으로 등장한 예술운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전위라는 말로 번역돼서 많이 씁니다. 전위예술, 전위음악, 전위재즈, 이렇게 전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데, 전이라는 말 자체가 급진적이다, 혁신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통과 결벌, 단절하고 전혀 전통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양상의 문화예술, 이런 것을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양식이 드러난 것을 아방가르드라고 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가 모더니즘의 상징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는 이후에 배울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분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배울 것이냐? 현대 디자인 사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이번 10주차 첫 번째 시간의 목표이고요. 학습 내용으로서는 여러 가지 현대 디자인 사조가 있습니다. 그런 현대 디자인 사조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죠.
현대 디자인 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디자인 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그 시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유통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생산하는 방법들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위한 디자인이 절실하게 필요로 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적의 디자인,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 요구되는 그런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이 있죠. 그 기기들이 수행해야 되는, 작동돼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충실하게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디자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고, 국가 표준이 성립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소비사회가 출현했습니다. 자,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급여도 많이 받아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또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쟁 물자를 만들던 기업들도 소비사회, 소비자들에게 맞는 그런 제품들을, 무기를 생산해내던 그런 공정을 바꿔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소비사회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전쟁에 투입됐던 많은 인력들이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면서 점차 시장에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개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 경제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케팅의 개념,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학문적으로 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마케팅 개념이 이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2차 세계대전이 끼친 그런 영향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대 디자인 사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팝아트입니다. 팝아트. 낙관전 분위기, 그리고 속도와 역동성이 느껴져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좀 가볍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술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조는 영국이지만 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더 잘 발달하고 미국 화단을 지배하게 된 그런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명칭은 파퓰러, 대중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파퓰러라는 명칭에서 유래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이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대량 생산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발생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상 표현주의 배웠었죠. 추상적인 그런 형식을 취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익스프레션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추상 표현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추상 표현주의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형식을 취하면서 대중들이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예술사조에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중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예술행위가 이제 팝아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10대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특이한 생활 양식이 있겠죠. 젊은 생활 양식. 그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 어떤 문화냐? 권위에 반항을 하고 또 기존 사회로부터 뭔가 탈출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방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10대들의 경제적 독립과 맞물려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대중문화가 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사조로 탄력을 받는 그런 예술사조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있고 또 대중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이목을 끌 수가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중 매체들이 이런 팝아트를 소개하고 또 거기에 편승을 또 이 팝아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기류에 편승을 해서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징들 뭐 보시면 알다시피 시각 디자인과 순수 예술이 혼합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캔의 패키지,
그리고 어떤 만화적인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그런 형식을 순수 미술에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의 예술사조가 등장하게 된 거죠. 색을 봅시다. 원색의 밝은 색채로 굉장히 활력 있고 기운찬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역동성과 함께 움직임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선형 디자인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유선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미래파에서도 이제 유선형을 적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 스트림라인, 어떤 물줄기를 따라가는 라인, 그리고 다른 말로 또 공기역학적인 그런 디자인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저항을 줄이는 그러한 양식의 디자인을 이제 유선형 스트림라인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팝아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선형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다. 유선형 디자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후가 되겠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등장한 디자인들이 보면은 굳이 유선형이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이제 유선형을 도입을 해서 좀 날렵하고 뭔가 공기의 흐름, 그리고 뭔가 유기적인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디자인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리미 같은 것들, 뭐 이 다리미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야만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이런 디자인 사조, 유선형 스타일의 유행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자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뭔가 이 손잡이 같은 부분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을 듯한 그런 이렇게 유선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의자 움직이지 않죠. 뭐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공기의 저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뭐 의자를 이동시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선형 스타일을 적용을 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팝아트, 이제 다시 팝아트로 돌아서 주요 작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 순수 미술을 통해서 광고, 상업적 생산과 예술적 생산 이 사이를 오간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꿈보다 해먹이도 좋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산업사회에서 상실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스스로 재밌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대중적인 요소를 어떤 미술에 도입한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이제 또 비평하는 사람들은 산업사회에서 상실된 자아의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개성성이라든가 일상의 어떤 이런 산업화 사회로 인해서 개인들이 어떤 개성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반복적인 생활 패턴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작품들 있죠. 모나리자라든가, 그리고 마릴린 monroe,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야, 이거 캠벨 스프캔이죠. 캠벨 스프캔 200개의 캠벨 스프캔, 또 뭐 캠벨 스프캔을 하나하나 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캠벨 스프캔 하나가 그려져 있는 여러 개의 액자 자체가 모여서 작품성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앤디 워홀의 작품이고요. 자, 이거 보면은 이 자동차만 보면은 이게 누가 이거 초등생이 낙서해놨나 싶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이 팝아트의 대가가 제작을 하다 보니 이것도 예술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비싼 차에다 뭔 짓 한 거야 이런 소리 듣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앤디 워홀, 이 유명한 이 팝아트의 대가가 칼라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작품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보는 이미지인데, 로이 리텐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 자, 마치 이 마블에 나오는 그런 만화풍이죠. 이런 만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미술품을 만든 그런 이제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가 되겠고요. 키스라는 작품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좀 모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때 유명했던 그런 작품이 하나 있었죠. 자, 이겁니다. 행복한 눈물. 예, 이게 S모 기업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자금으로 이게 구입한 미술품이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클래스 올덴버그,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조그만한 소품들을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키워가지고 뭔가
참 아름다운 예술품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고 좀 충격적인 느낌으로 딱 와닿게 하는 그런 작품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다 갉아먹고 뼈대만 남은 사과, 그것도 이제 이분 작품이 되겠죠. 자, 이런 작품들입니다. 거대한 오핀, 거대한 모종삽.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이게 참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나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는 거, 또 뭐 이제 뭐 아이스크림, 디저트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참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드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참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어떤 늘 보아오던 것도 어떤 곳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떤 크기로 배치를 시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그런 분이죠. 클래스 올덴버그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팝아트는 영국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팝아트적 징후가 영국 1954년에서 1955년 겨울에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공동 작품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이 팝아트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다이즘에 대해서 배우셨었죠. 다다이즘. 다다라는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파생된 말인데, 어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조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팝아트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것들을 차용을 해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다다이즘과 유사하고, 또한 다다이즘이 주창했던 것은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팝아트도 기존의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대중적인 문화 요소를 가지고 예술적인 가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다이즘과 유사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팝아트는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나 물체를 미술작품으로 전환했다. 그런 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다다이즘과도 이제 유사한데, 다다이즘과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다이즘과 틀린 점은 뭐냐면,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무엇이든지 예술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미적 가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예술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반면에, 팝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좀 세련됐습니다. 대중적인 문화를 차용을 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또 대중들이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일상적인 것들을 차용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다다이즘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혁신을 숭배하는 어떤 굉장히 뭐 그림 스타일이나 아니면 조각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낙관적인 그런 느낌을 팝아트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볍고 낙관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어떤 예술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을 예술로 가져와서 차용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절충주의, 그리고 다변주의, 이런 것들을 촉진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팝아트를 통해서 예술과 일상적인 것들과의 구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팝아트가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자유로운 형태, 유머스러움,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들이 예술사조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의의는 역시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술이라는 고급 문화 영역에 대중문화를 흡수시켰다. 대중문화를 흡수시킨 최초의 사조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실과 예술을 다루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아트 살펴봅시다. 옵아트. 옵이라는 것은 이제 옵티컬, 광학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옵티컬에서 뒤에 티컬을 빼고 옵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광학적 예술 혹은 망막적 예술이라고도 하고요.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의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5년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반응하는 눈, 바로 이쪽에서 보시는 이 포스터입니다. 이 카탈로그의 표지인데요. 이 주제 기획전이 열렸는데, 이러한 어떤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혹은
인지에 의해서 뭔가 이제 색다른 감흥을 일으키는 이러한 추상 예술, 이제 옵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옵아트. 팝아트랑 비슷하죠. 예, 팝아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팝아트가 있으니까 이건 옵아트라고 이름을 짓자 해서 이제 옵아트가 된 겁니다. 옵아트의 특징은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고요. 빛과 색과 형태 그리고 움직임의 가능성을 조형적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각상 효과를 추구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굉장히 구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착시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재현적이고 추상적이다. 구체화된 어떤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추상적이고 대비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이용을 한 그런 예술이었다. 이 오바트도 크게 이제 키네틱 오바트와 회화적 오바트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키네틱 오바트는 키네틱 아트 뭔지 아시죠? 모빌 같은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 이건 키네틱 오바트입니다. 키네틱 아트의 중간에 오비 붙었죠.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광학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판 두 개가 돌아가면서 서로 엇갈려 가지고 어떤 다른 물결과 같은 다른 패턴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이 이제 키네틱 오바트가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화면도 제가 이제 링크를 URL을 링크 시켜놨는데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판 3개가 있는데 판 3개에 각자 끈 2개씩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겹치는 부분, 겹쳐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움직임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키네틱 오바트가 되겠고요. 회화적 오바트는 그야말로 이제 회화적으로 그림으로서 2차원 평면으로서 표현한 것이 이제 회화적 오바트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런 빅터 바셀레리의 이런 작품들이 다 회화적 오바트라고 볼 수 있죠. 작가 방금 말씀드린 빅터 바살렐리 여기 있는 이분이네요. 앞서 봤던 그런 작품들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브리트 라일리 여기 보이는 작품들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부분을 제가 옆에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진짜 물결이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작아서 좀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듯한 뭐가 계속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작품들을 만드신 분이 브리트 라일리 선생님이시고요. 이런 오바트 참 재밌죠.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서적인 매력 좀 떨어지죠. 착시라는 측면에서는 재미있고 나름대로 새로운 스타일이긴 한데 뭔가 정서적인 매력은 좀 떨어지는. 왜 떨어지느냐? 과도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이 좀 드는. 왜 차가운 느낌이냐? 또 이 계산된 예술인 거죠. 눈에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부분의 결여 때문에 많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못한 그런 장르가 되겠죠. 자, 미니멀리즘 나옵니다. 이제 모더니즘의 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절제 미학을 보여주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 과감히 다 없애고 아주 심플하게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론가인 바바라 로즈가 1960년대에 자기가 쓴 글에서 미니멈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됐고요. 여기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일단은 그 장식적인 것들,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제쳐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본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본질만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양식 자체가 절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작 방식도 심플하게 되는 겁니다. 일체 뭐 기능적인 것들, 부가적인 요소들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극도로 축소를 하게 되니까요. 시각적인 특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니멀리즘 당연히 색을 절제를 했습니다. 색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단색 혹은 흑색 아니면은 그냥 금속성의 그런 느낌들 혹은 조각에 색을 입히는데 단색을 입혔습니다. 여러 가지 막 색깔 여러 가지 쓴 게 아니라 몇 가지 색깔로 딱 범위를 좁혀서 색을 적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채색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채도가 떨어지는 컬러만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쓰지 않고 한두 가지 색깔로 한 작품에 적용되는 색의 범위를 좁혔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봅시다.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 되겠죠. 모더니즘 어떻습니까? 기능주의고요. Form follows function. 예?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이지 않은 형태는 과감히 배제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인간의 감성적인 요소들, 그 인간이 추구하는 미적 요소들이 디자인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던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츄리가 야, 적을수록 지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적을수록 지루하다.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뭐 이런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왜 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거냐? 응?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제 발단이 된 것은 그 모더니즘, 그러면 이제 고급 문화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고급스러운 취향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즐기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양상이 짙었기 때문에 야, 이 문화에 무슨 고급 문화가 있고 저급 문화가 있고 그러냐? 다 이제 사람이 다 만들어내고 누리는 것인데 고급 문화, 저급 문화 그리고 각 예술 간에 각 장르 간에 그러한 폐쇄적인 그런 것을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자체도 고급 문화, 저급 문화 가르지 말고 장르도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한번 혼합하고 절충하고 여기에 이제 미적인 요소들도 개인적인 취향들 다 가미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로버트 롱고, 에릭 피슬, 줄리앙 슈나벨 등이 있습니다. 로버트 롱고나 에릭 피슬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죠. 로버트 롱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드명 J라는 그런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혹은 또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요소들 예술에 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게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요소까지도 예술의 어떤 장르로서 또 디자인에 활용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나눠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확정성입니다. 특정 유파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개방된 여러 가지 장르들이 혼합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편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총체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가는 뭔가 거시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단편적인 요소 자체로도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편환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탈경전화 권위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위의 붕괴를 통해서 순수예술 그리고 상업예술 이거 순수예술은 좀 고차원적인 것이고 상업예술은 좀 저차원적인 하급 예술이 아닌 하급의 문화가 아니냐 이런 문화의 격의 틀림을 이제 상쇄시키고 없애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시도를 했고요.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영속성이라고나 할까요? 행위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되풀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그 예술 사조로서 한 흐름으로서 흡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재현 불가능성이 왜 생겨났느냐? 그 행위와 참여,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각기 다른 양상의 모습을 그 하나의 작품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행위와 참여와 재현 불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또 같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혼성모방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융합하고 또 따로 분리돼 나서 다른 또 장르와 결합하는 그런 다양한 양상의 예술 사조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혼성모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중주의 이게 고급 문화 저급 문화 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 사조이기 때문에 이제 대중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편 내재성이다 해가지고 예술의 그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과 일상 생활
간의 이제 어떤 차이를 없애가는, 그래서 이제 예술 자체를 보편적인 일상 문화의 한 차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이제 포스트 모던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한 그 사조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멤피스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위스 태생 디자이너인 소사스가 그레이브, 그리고 존스, 홀라인, 이런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그 가게, 샵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의 샵을 개설하는데, 이런 샵,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모인 이 사람들 자체를 이제 그 멤피스 그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특징을 보면은 단순한 형태를 차용을 했습니다만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죠. 이런 작품들 보시면, 이게 책꽂이인데요. 작품을 보시면은 다양한 색상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고 또 재미있죠. 다색 배합, 기묘함과 유의성,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의 방식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커피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미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여러 개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소규모 생산, 그리고 송업적 기술의 가치 개념으로 해서 좀 고가였다는 것, 그리고 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게 좀 유치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유치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포스트 모던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절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장르를 흡수해서 병합시키고 또 떨궈내고 또 다른 사고가 결합되고, 이런 이제 양상을 또 포스트 모던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절충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포스트 모던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독자적인, 뭐랄까,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술 양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양식적인 특징을 차용하거나 절충하는 그런 경향을 다 이제 절충주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러한 이제 절충주의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형식의 파괴라든가 장르의 그런 결합,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절충주의, 다양한 기존의 양식들을 효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차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절충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 양식을 도입했다 해서 이제 과거 역사의 양식을 도입했다 해서 역사주의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제 현대사조 오면서 각 나라마다 또 이제 독특한 디자인 양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쭉 살펴봅시다. 미국 기술재상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공중파 광고, 대중매체를 통한 공중파 광고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근래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의 어디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한 나라가 되겠죠. 자, 이탈리아 봅시다. 문화의 상품화,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워낙에 이제 로마의 그런 다양한 그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광상품으로서의 문화,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또 어떤 로마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 기품들, 이런 것들이 또한 그대로 또 그 의류라든가 자동차 디자인에 또 반영이 되죠. 이렇게 그 디자인과 문화적 정통을 잘 결합시키고, 또한 어떤 다양한 차원의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이탈리아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디자인 굉장히 공학, 기능 중심이죠. 공학과 성능 중심주의고, 또 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물론 요즘엔 그 감성적인 스타일 때문에 그 자동차나 이런 데서는 좀 감성적인 그런 스타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국적인 그런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긴 한데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디자인은 공학과 성능 중심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특히 뭐 브라운 면도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느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적이고 딱딱하고 견고한 느낌 듭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독일의 디자인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한번 봅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공예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면서 이제 공예 전통과 함께 자연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요소들이 잘 결합돼서 친근하면서 또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가구라든가 아니면 일상 용품들, 그런 용품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그런 디자인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예품들이죠.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이제 살리기 시작한 그런 국가인데요. 수출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제품은 저는 이제 워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듣는 기기보다는 음악을 듣게 하는 그러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듣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효용성 중심의 그런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이 주는 효용성의 컨셉을 두고 개발한 제품이고 이게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제품들은 초소지향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정교한 그 제품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게 바로 워크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보면은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고급 브랜드로서 이미 그 브랜드의 그 위치를 확고하게 잡은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토요타가 값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 일본 자동차가 값싼 제품이다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실버블랙 전략이죠. 전혀 새로운 그 기존의 토요타라는 브랜드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새로운 그런 브랜드로서 그 레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 자동차 시장에 토요타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고급 브랜드로서의 어떤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고 견고하게 보이고 또 성능 위주가 되는 기능 중심이 되는 그런 디자인 일본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20세기를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는 과연 어떤 디자인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디지털 디자인 시대가 온 것은 매체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존 매체 봅시다. 인쇄, 방송,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CI나 BI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매체 중심이었다 보면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미디어 자체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픽이나 동영상, 음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그러한 미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멀티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디자인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정보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와의 관계를 또 설정하는 그러한 일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정보 디자인에서는. 그래서 정보의 검색, 탐색, 습득의 용이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정보 디자인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정보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죠. 교류를 하는 거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제대로 피드백을 해주는지, 또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도 또 신호를 보내고, 또 다시 또 사용자가 보낸 신호에 대해서 기기가 응답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디자인이 또 정보 디자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시대가 되고 또한 매체도 이를 통해서 점점 하나 둘씩 통합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매체 변화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특성들도 같이 변해가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서 디자인도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디지털 디자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상징적 컬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색입니다. 블루. 어떤 이지적이고 차갑고 디지털한 0, 1, 0, 1로 구분될 수 있는 어떤 딱딱 구분된 이지적인 컬러 청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첫째 시간에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어땠는지 살펴봤고요. 팝아트, 오바트, 미니멀리즘, 포스트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서 멤피스 그룹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외국의 현대 디자인, 미국, 이탈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요소,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디자인에 어떤 점을 더 고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컬러, 청색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2교시에는 색채 조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사조, 디자인사조, 근대 디자인사조, 현대 디자인사조 이렇게 살펴봤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또 여러분들 디자인사에 대해서 또 과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시간에서는 디지털 색채 1시간에서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예술사조와 디자인사조의 흐름 속에서
색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사조 속에서 색채가 특징적인 요소로서 활용된 그런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거의 한 학기 동안에 학습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3교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2시간, 그리고 이번 1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학습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